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11월 증시 향방은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좁히고 있고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은 여전한데요. 전문가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하겠지만 글로벌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변동성 구간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과 미 대선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어제 개막했고 11일에 시작되는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대적인 세일 행사가 시작됩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니까요. 오늘 출석 체크하고 갈게요. 오담노트님 국방색 의상 좋다라고 하셨고요. 수익의 진수님 오셨네요. 진단 올려주셨고 그리고 정종택님, 한보람님 막내 동생이 나오셨네 하시면서 오늘 어려 보인다는 칭찬. 쫄보님 오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이 금요일에 미스터 진단에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약속을 못 지켰죠. 죄송하고요.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지켜보도록. 원래 3세판이니까 이번 주까지는 꼭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1월 시장 전망이고요. 정말 10월 한 달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또 안심할 수 없었던 10월의 시장이었는데요. 이제는 11월입니다. 그런데 11월도 뭐 불확실성의 11월, 변동성이 커지는 11월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준영 운용형님, 네. 그나저나 우리가 정말 10월이 참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10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히려 이제 10월 달에 결론으로 따지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겪을 하락을 10월 달에 저는 거의 한 80% 정도는 저는 겪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10월 달에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2.5% 빠졌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6.5%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뭐 해외 시장 다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다우 지수가 10월 달에 2%, 나스닥 시장이 한 5% 정도 빠졌을 거예요. 네. 거의 비싸게 빠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달에 조정의 시그널이 좀 나온 거죠. 왜냐하면 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4월 달부터 그 8월 달까지 거의 뭐 목요일 연속 양봉이 나오다가 9월 달 같은 경우는 윗골을 달고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윗골 달고 네. 음봉 자체는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음봉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시장을 이제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아무래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가장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 시장은 대선 2개월 전부터 조정이 나왔다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2개월 전부터 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국내 시장의 조정이 컸던 것 자체는 그동안 시장의 수급의 주체로 이끌었던 기관 투자가들의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급격히 약화가 됐다. 그 시그널 자체가 추석 연휴 전부터 9월 말 시점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용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출회가 좀 되면서 그때서부터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꺾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또 이제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런 물량들이 상장이 좀 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많이 빨려 들어갔고요.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10월 달에 주가 하락에 또 봐야 돼. 가장 큰 부분 자체는 미 대선 앞둔 경계감이 선별적으로 좀 나왔던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도차익 대주주 강화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래 이런 대주주와 관련된 양도차익과 관련 부분은 대체적으로 11월 달 예년을 따지면 11월 달 뭐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영향을 받는데 올해는 미리 나왔어요. 일찍 왔네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워낙 개인 투자가들이 동학개미수들이 2월 달, 3월 달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대주주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것들이 본래 연말 가야지 이슈가 되는데 올해는
8월달, 9월달부터 시장에서 많이 떠들어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충격이 먼저 올 거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개인 투자가들이 저는 10월달부터 주식을 팔았다고 봐요. 네. 이 부분 자체가 가장 주가에 10월달 시장을 리뷰하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차별화 장세예요. 어떻게 보면 9월달부터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10월달까지 지수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보게 되게 되면 10월달 같은 경우 지수 조정 국면에서 가치주들은 다 떴습니다. 가치주들 한다면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도 평균, 신한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10월 한 달 동안 10% 떴거든요. 10% 떴고 그다음에 가치주의 대표적인 오늘 뭐 철강도 떴지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10월달 10% 정도 떴어요. 그다음에 대한유화라든가 같은 경우는 무려 40% 떴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20% 정도 떴고 반면에 성장주들이 빠졌다는 거죠.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무려 10% 빠졌어요. 거의 9% 넘게. 네이버는 별로 2%밖에 안 빠졌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거의 10% 빠졌거든요. 즉 지수 조정 국면 쪽에서 가치주는 나름대로 선정을 했고 성장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10월달 시장 자체는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중순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됐다. 이 정도로 10월달 시장을 리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과 경계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힘도 조금 약해졌고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10월이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10월 시장 어떻게 리뷰하실까요? 일단 저는 이 10월에 증시 미대선을 앞두고 조정 장세. 이거는 박준영 의원님께 저도 배웠고요. 네. 이거는 박준영 의원님이 제일 먼저 경제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5년치를 먼저 분석하셔가지고 저도 보고 분석을 따라서 해봤는데 조정이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 조정 상세를 예측 못했냐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좀 예상될 줄 알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나이가 고령이세요. 82세고. 네. 그다음에 가족을 좀 보게 되면 아들에 대한 뭐 마약이라든지 성추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과연 겨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들어가니 경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예측하든 못한 장세가 좀 일어나면서 네. 결국 이제 노이즈가 계속 발생되면서 이것이 이제 10월을 지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마침 과거의 통계치를 분석해 보니 미국 대선 앞두고는 조정이 좀 있었다더라. 근데 이제 저는 그때도 결정을 못한 이유는 공매도가 또 9월에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과연 네. 어느 게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저는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베팅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희망을 했었습니다. 공매도 없애야 된다. 네. 재연자하다. 여기까지는 관철이 잘 됐는데 뭐가 터져버렸냐. 대주주 요건이 이제 터져버렸다는 네.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전혀 예측을 못한 바였거든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강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유예 내지는 뭐 완화 이렇게 갈 건데 기존 고집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계속 악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기대감도 짓눌러 버리고 여기에 미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미대선 이후에 이제 경기부양책 합의가 안 될 것이라는 노이즈가 10월에 내내 지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보게 되면 국내외 이제 소비 시즌이 연말이 아니고 동학개미 운동을 보게 되면 이제 묻지마 매수세가 좀 있었었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밸류 무시, 실적 무시, 모멘텀만 달리면 주가가 갔었는데 한참 잘 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제 좀 주가들이 성장 주도주들이 지배했던 시장에서 적정 밸류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 10월에 좀 한 리뷰를 이렇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참 많은 흔들림이 있었던 10월이었습니다. 10월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10월은 뒤로 하고 11월 시장을 준비해 봐야 되는데 저희 11월에 체크해야 될 이벤트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은 올해 시장은 이제 코로나가 모든 걸 지배한다고 그랬으니까 코로나보다는 이제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자체가 이제 대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때 가장 큰 이슈가 미 대선이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저도 하반기에 가장 큰 문제 자체가 대선이라고 좀 봤기 때문에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쪽이고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기에 거치느냐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불복과 관련된 이슈가 진행이 좀 돼서 질질 끌어진다. 그러면 좀 상당히 큰 이벤트가 진행이 좀 될 거고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차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얼마만큼 더 확산이 좀 될지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금 경제 셧다운이 좀 봉쇄가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또 이제 추가적인
경기의 어떤 하방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 계속 진행이 된다 한다면 네. 이게 뭐 가장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이렇게 끝난다 한다면 지금 부양책을 결국은 합의를 못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5차 부양책인가요? 네. 결국은 이제 대선 이후에 빠르게 조기에 부양책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적으로 소비 시즌이 본격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코리아 페스트 네, 세일 코리아 페스트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시작됐죠. 있고 그다음에 네. 중국 같은 광고장 회사라든가 또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중심으로 소비가 얼마만큼 코로나 국면 쪽에서 좀 살아날 회복이 좀 될지 것이냐. 네. 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대주주 양도차 과세와 관련된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현재로 봐서는 좀 약간 완화되는 쪽으로 뭐 얘기가 시장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억 유예가 좀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약간 네. 뭐 정부에서는 6억이고 뭐 그다음에 뭐 5억, 9억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나오더라고요. 9억 쪽으로 약간 완화된 쪽인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그 5억 정도로 합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 5억. 같은데 그 정도로만 글쎄, 합의돼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좀 바뀐다 그러니까 개인 합산이 지금 뭐 쪽에 5억으로 된다 한다는 조금 완화된 조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위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는 약간 소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뭐 시장의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실적이 이제 코스피 주요 종목들 시작이 다 발표가 됐는데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실적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벤트는 다 붙이고 두 가지 부분입니다. 결국은 얘기하겠지만은 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과 네.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가 양도세. 관련된 이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분명히 저는 제한적으로 연말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됩니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고 네. 즉 대선 결과가 나오고 누구 승복하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차익세 관련된 부분 자체가 조금 유예된 내지는 완화된 상태에서 끝난다 네.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충분히 연말까지 제한적인 산타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부분이 아마 12월 달에 가장 두 가지 부분 자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11월 이벤트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운영님이 지금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운영님이 네. 이제 전체적인 궤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좀 날짜별로 무엇이 좀 준비되어 네, 있는지를 네. 준비해 봤는데 내일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빅 이벤트죠. 미 대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한 사람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그러니까 주거든요. 시장에는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뭐 내일 날 새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4일날 오전에 이제 슬슬 이제 나오거든요. 네네. 뭐 우리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합주 위주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첫 번째 체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 학회 모멘텀이 제일 많습니다. 어. 이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종양학회나 이런 것들은 다 예정이 돼 있는데 11월 4일날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통화태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걸 겁니다. 경제방송에서. 근데 거의 다 모르세요. 4일부터 이것이 6일까지 진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치매 관련 주들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필두로 종양학회까지 학회가 무려 4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유럽 2020도 하고 네, 이제 그렇죠. 있었지만 물론 주가는 선별적으로 갔어요. 뭐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못 갔거든요. 기술 시청 이전 계약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보시게 되면 중국의 광군제가 시작됩니다. 아까 네. 원영님 말씀하셨던 소비주들 네. 광군제다 보니까 좀 진작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소비가 좀 진작되는 것 같아요. 보복 소비는 아니든 좀 사러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코리아 좀 페스티벌을 사야지. 좀 즐기시는지 않나. 맞아요. 유일한 축제 아닐까요? 올해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뭐 그쵸?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50% 할인하는데 원래 50% 원래부터 할인된 가격이다 의견은 많은데 그래도, 네. 어찌됐든 소비는 좀 진작이 돼야지 종목이 살거든요. 시장은. 그리고 이제 27일 날 보게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은 여기를 굉장히 크게 이벤트화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이벤트는 11월 달에 상당히 많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광군제, 제약 바이오 학회 모멘텀 일정들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유럽 바이오 2020 학회를 보니 종목들이 예전에는 다르게 갔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과대 낙폭 종목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실적과 밸류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것들만 반등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만큼 반등이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네. 그러면 12월 달에는 결국 이벤트들은 제약 바이오 어. 그리고 소비주에 관심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와 함께 제약바이오 핫켓 모멘텀을 싣고 있는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 축제로 인한 소비주들, 유통주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혹시나 지금 오답노트님께서 이번 주에 FOMC에서는 별말이 없을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원론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 특별하게 대선에 없고. 예전에는 코로나에 묻힌다고 박준희 네네.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11월에 제가 봤을 때는 미 대선에 다 묻힐 것 같습니다. 미 대선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FOMC가 공기관이 아닙니다. 사기관이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민영기관이거든요. 특히나 이 FOMC 의장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냐?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미 대선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거의 중론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으로 원론적인 것에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예, 그래서 FOMC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11월의 이벤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이벤트 그리고 가장 시장을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증시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느 시나리오를 봐야 될까요? 어떤 시나리오를? 뭐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쪽은 바이든이 된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진 그런 것 예,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오늘 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거의 적게는 8%에서 한 10% 정도 최근에 막간 지지율이 좁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1% 내인 것 같아요. 거의 네. 뭐 10% 정도 전후에 바이든이 거의 확실할 거다. 뭐 거의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도박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지금 미국의 도박사들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거기에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2016년도 그렇게 했다가 이제 맞아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두 번 다시 이런 똑같은 행운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뭐 바이든이 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누가 이긴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대선 이후가 끝난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끝나도.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불복을 언급해 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현재 투표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미국의 유권자가 2억 5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적게는 55% 6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1억 5천만 명이 투표를 할 건데 네. 그중에서 현재 지금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지금 9천만 명인데 1억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우편 투표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58%가. 근데 그 우편 투표 자체가 주마다 각각 규정이 좀 달라가지고 3일 날짜까지 우표 찍힌 걸 유효한 데가 있고 또 도착하는 기준으로 해가 유효했다 그러니까 길게는 뭐 어떻게 보면 6일 내지는 일주일 이후에까지 계속 투표가 진행이 좀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사전 투표 쪽에서는 민주당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그다음에 현장 투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쪽인데 지금 개표를 발표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현장 투표 중심이 먼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 투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월 3일 날은 트럼프가 자기가 그래서 대선 승리를 선언한다는 맞아요. 얘기가 하셨지 네. 않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라든가 사후에 도착한 민주당 표가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후에 계속적으로 6일, 7일 동안 계속 개표를 하다 보면 그 시점에서는 다시 바이든이 앞서갈 이길 수도 거다. 있고, 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한다면 네. 대선 불확실성이 쉽게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끝날 것 계속 같지는 흔들리겠네. 않다. 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표 이후에 트럼프가 확실하게 지지율 차이로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가 이기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진행된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7, 80% 길게는 이상 된다. 1월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안 좋은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네. 결정이 좀 나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면서 어느 정도 큰 표 차이로 트럼프가 불복하지 않을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승리차를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네, 현재로 네. 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약간 의구심 있는 되나요? 그런 어떤 저는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거가 시장에도 가장 안정적인 전망인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대선 우리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뉴욕 가서 이제 트럼프 빌딩을 다녀왔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일반인들이 6층까지는 출입됩니다. 그 위로는 이제 맨하탄에 출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샤이 보수가 어느 정도로 현지 반응이 있냐면 거기 트럼프 빌딩 안에 가시면 뉴욕 맨하탄 안에 트럼프 빌딩 안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트럼프 동상인데. 네, 거기를 가다가 때린다든지 스친다든지 그러면 뉴욕 시내 한복판에 정말 총을 맞아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샤이 보수들에 대한 네. 인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미국에서 쇼 진행을 10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언변의 달인가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잘하고.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제가 리서치 기관을 좀 봐봤는데 몇 가지가 라스무센하고 이제 트라팔가라는 상당히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두 군데가 있는데 모두 다가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아, 트럼프.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1%였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4%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도 당선이 됐다는 거죠.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에임이 이제 코니 베럿이라고 하죠. 연방 대법관은 이미 해놨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이가 47세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상당히 젊으신 분이거든요. 긴즈버그가 사망하고 나서 결국은 이것이 뭐냐? 미 대선에 불복을 하면서 노이즈 과정으로 갔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한 보수를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해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보수 쪽에 미국의 연방 대법관의 숫자가 몇 명? 6명이죠. 진보가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노이즈로 발생되지 않을지. 그럴 거면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큰 지지율 격차로 조 바이든 그러네요. 후보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역시나 누가 승리를 하든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 혹시나, 대통령이 시작이 된다면 국내 시장은 좋지 않고 안 미국 시장만 2019년처럼 있지 않습니까? 미중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 시장은 나홀로 갔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대신 조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우리 아시아 신흥국 시장은 상당히 강세로 가면서 미국 시장은 완만한 기간 조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해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 좀 탄탄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11월에 소비주, 유통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코리아 페스티벌,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통주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국내 소비 지표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9월달 소비 심리 지표가 전달에 8월달에 79에서 92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 자체가 이제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네. 적극적인 소비 진작 여러 가지 진자책에 기반한 그런 지표 호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11월달 시장 정부의 지금 뭐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네. 열리고 있고 또 중국의 광군절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그 3일 동안 열렸거든요. 원래 이제 광군절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딱 하루 열리는데 올해는 두 번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열렸고 아마 11월 10일 날 네. 열릴 것 같은데 중국의 광군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알리바바라는 그 쇼핑몰 쪽이 1분 만에 170억 정도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소비 지표가 좋거든요. 그냥 지난 9월달에 중국의 소비 지표 같은 경우도 GDP 성장률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소비 지표 자체는 아마 3.3% 증가 나왔을 겁니다. 시장 예상치가 1.9였으니까. 네. 국내도 소비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중국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라든가 중국 쪽에 이번 그 세일 행사 쪽에 긍정적 지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소비 시즌인데 어떤 뭐 미국은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국내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분명히 아마 지표 호전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뭐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의 쪽에 이제 관심인데 소비 쪽에 물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 워낙 경기 관련 연구도 실적이 서프라이즈예요. 네. 이게 그 주가는 결국은 상대적이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 수급은 제한적이니까 네. 성장주가 못 가니까 가치주가 갔듯이 소비주가 못 가면 경기주가 가거든요. 경기주가 부진해야지 소비주가 갈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실적 시즌 경기 관련 종목들 실적이 엄청 좋은데 잘 주가는 봤어요.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 못 갔어요. 그러면 소비주들이 주가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슈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모멘텀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소비주 같은 경우도 저는 중국 관련 화장품이라든가 그쪽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진핑이 많이 예, 방한을 해요. 예, 시진핑 방안이 10월 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네. 이벤트 결국 실적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최근에 화장품 회사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시장 예상치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밸류션의 문제거든요. 주가 네. 자체가 비싸거든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소비 중에서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9월 달 위에 뚜렷한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 쪽에 미국의 의류 경기 자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 자체도 싼 밸류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주 관련 쪽에서 의류주라든가 이쪽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광고주의 행사라든가 소비 시즌과 관련된 이런 소비 관련 종목들은 단기 이벤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관련해서 유통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짧게 그냥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 올해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품주는 하향 산업인데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패션 의류 쪽은 어디냐? 저는 영업무역하고 네. 휠라홀딩스, FF 세 종목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FF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 FF가 강남에 있거든요. 분석인데 네. 이건 좀 제외를 하고 싶고. 그래서 비싼가요? 네, 휠라홀딩스와 영업무역 정도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소외주라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종목 사면 왠지 좀 소외될 것 같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절적인 요인이나 지금 소비주 시즌이 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단지 화장품은 관심이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오로지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 관심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비슷한 의견입니다. 유통주 관련해서는 단기 이벤트성으로 접근을 하면서 두 분 다 의류 쪽으로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11월에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거의 주목된 부분이 많은데 네. 앞서서 일단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미 대선이고 대선이 조금 전에 불확실성 해소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지율 차를 잘 봐야 된다. 확실하게 누가 확실하게 불복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 차로 누가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 양도 차익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완화적인 나온다는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네. 왜냐하면 국내 기업 경기는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서프라이즈식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이 좀 진행이 좀 된다. 결국은 밑에선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상방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변동성이 나올 때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주가가 나스닥이 올라간다. 오늘 주가 못 사시는 분들 내일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내일은 주식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저점에 못 사신 분들은 내일은 오히려 현금화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재선 불확실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해소된다 주가가 급등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과 관련된 바이든이 확실히 승진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 별로 변동 없어요. 네네. 확인하고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11월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네, 저는 뭐 11월 투자 전략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손실종인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것은 탈출의 기회로 좀 네.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가 좀 재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 농사가 마무리돼 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조금 연장을 했어요. 공매도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거는 뭐 제 개인 주관적인 뷰고. 네. 그다음에 저는 답은 역시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에 관해서 과대낙폭 구간에 있는 것이 선별의 과정과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복 발생 시에 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소모되고 나서 소멸되고 나서 추매를 해가는데 이것을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거의 운영력하고 비슷하죠. 비중을 과도하게 내가 현금을 20-30% 갖고 있어서 딱 던졌는데 불복이 만약에 터지면서 시장의 투심이 너무 악화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자금이 다 소진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 3% 계속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 지금 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호흡 조절, 한 네. 템포 딱 쉬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의 주요 이벤트들 또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관련 종목, 이슈 관련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코로나님의 휠라홀딩스 봐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44,000원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운용형님 어떻게 보세요? 예, 힐라코레는 앞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발 소비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힐라홀딩스 실체 자체는 미국 법인과 특히 중국 법인이에요. 최근에 중국 법인 쪽에 힐라홀딩스 법인의 이제 매출 실적을 체크를 했는데 9월 한 달 동안 25% 30%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9월 달부터 물론 이제 9월 달 실적 발표 안 했어요. 9월 달이니까 아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좀 되겠죠. 그 흐름 자체가 아마 현재 10월 달에도 의류 업종이 판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또 강구제 행사와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충분히 조금 전에 다른 화장품 종목도 소비 성장보다 의료 관련 종목에 대표적으로 힐라홀딩스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주가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미국의 우리 시장의 그 하락과 함께 의류 업종도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에 피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의류 업종은 분명히 아마 9월 달부터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힐라홀딩스도 주가가 상승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일단 뭐 기업 내용상으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충분히 48,000원까지 상승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높게 목표 주가 작게 잡아야 되겠죠. 이번 단기 이벤트 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 아마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상승한 43,500원 정도 내지는 44,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힐라홀딩스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셨었는데 목표가 44,000원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목표가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찍으신 것 같고요.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 44,000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슈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권님의 종목이고요. 태웅인데요. 매수가는 16,500원에 비중 8%. 회사 보고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당선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회사는 이제 그 풍력 단조 회사거든요. 이제 풍력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이제 단조 쪽에 이제 실적이 증가가 좀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지금 주가가 13,0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 힐러리 때 그 2016년도에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풍력 쪽에 수혜를 받는다. 근데 주가는 지금 13,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풍력 관련 종목들 동국 SNC라든가 종목들은 다 지금 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못 가고 있죠. 못 가는 이유 자체가 동국 SNC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산은 이제 실적이 같은 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예산은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실적은 좀 적자지만은 일단은 보시다시피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특히 작년도에 2분기 때 14억 적자 나는데 올해는 24 흑자 전환했다. 여기다가 업황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쪽이니까 그러면 예산은 자산 가치가 PBR이 뭐 적자 나는 회사지만 부채비가 70%밖에 안 돼요. 이 회사는 자본이 5,600억짜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아마 2,600억이잖아요.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이게 가치주죠. 가치주인데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면 성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입니다. 매수고 주가는 충분히 자산 가치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이든이 떨어진다 한다고 주가가 뭐 낙선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 종목은 최근 주가 풍력 관련 종목도 못 올라갔는데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아마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지금 고점까지 바로 올라올 거예요. 바로 올까. 만약 떨어진다 한다면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충분히 이 종목은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12,000원 정도는 지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 빠지면 만약에 10%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되면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리스크는 적은데 확률도 바이든 될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려 하면 간다 그러면 18,000원, 13,000원에서 16,800, 17,000원 갈 수가 있으니까 20%거든요. 그럼 이건 매수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손실은 적고 바이든 될 가능성이 크고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목표 주가는 16,500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에 대한 가능성까지 보여주셨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태웅이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진 않았었는데 그때 상강을 할 때 삼각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었는데 저는 해상풍력 쪽을 봤거든요. 이 회사는 단조 부품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원자력 쪽도 만들고 있고 해양 플랜트 사업도 하고 조선 기자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SKDN데 태용, 뭐 동국 SC, 유니슨, 상강, CS 베링, 윈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삼형, 엠텍까지 최근에 이제 뭐 주가 핫한 종목들 많은데 기술적인 위치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단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의 단가는 너무 고점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8%면 과감하게 내일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안 됐을 때는 손절, 12,000원이 무너지면 바이든이 됐다. 단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운영님 주신 16,500원에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16,500원까지 단가를 낮춘 다음에 목표 주가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 대선이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 또 국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11월입니다. 각종 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기회를 또 잡아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